두루야, 제발 가지 마라. 제발. 대나무 숲 사이로 새벽 안개가 깔리던 날 아침, 봉수는 두 손을 모아 쥔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지요. 과연 봉수는 어떻게 학 한 마리와 이런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담양 땅에 대나무 숲이 끝나는 자리에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죽순이 쑥쑥 올라오고 여름이면 댄잎 흔들리는 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오며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산자락이 초가를 감싸 안는 곳이었습니다. 그 초가에 봉수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2, 키는 훤칠하고 눈매는 맑았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탓에 어깨에는 늘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날마다 대나무 숲에 들어가 죽공예를 했습니다. 삿갓을 엮고 바구니를 짜고 발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면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솜씨가 빼어나다는 소문이 나 있었으나 팔아봐야 몇 푼 되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오늘도 혼자로구나. 봉수는 대나무를 쪼개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두루미 한 쌍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날갯짓을 맞추며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지요. 봉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수를 그리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혼처가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뒷배가 될 친척도 없으니 아무리 눈이 맑아도 처가에서 혼인을 허락해 줄 리 없었지요. 봉수야, 이번 장날에 나도 좀 같이 가자. 이웃에 사는 옹기장수 오달봉이 아침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는 봉수보다 서너 살 많고 처자식이 있었지만 언제나 봉수를 아우처럼 여겼습니다. 형, 장터 가면 또 술집에서 한 장 걸치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녀석. 뭘 그리 꿰뚫어봐. 좋아. 오늘은 진짜로 안 마신다. 그래도 봉수는 싫지 않았습니다. 달봉이 형이 있어야 외로운 저녁이 조금은 덜 쓸쓸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양 고을의 훈장 어른이 봉수를 불렀습니다. 훈장은 마을에서 가장 글을 많이 읽은 어른으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사랑받는 분이었습니다. 봉수야, 앉아보거라. 훈장은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느 집에서 낳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어른거림이라는 게야. 봉수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예, 훈장 어르신. 착하게 사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여도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고 귀한 인연이 마중 나온다. 잊지 말아라. 봉수는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은 그다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훈장 어른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그의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수는 이른 아침 대나무 숲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굵은 죽순 몇 개를 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죽순은 너무 굵어지기 전에 잘라야 연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숲 안쪽으로 한참을 걷다가 봉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퍼드득, 퍼드득. 새가 날갯짓을 하는 소리였는데 한자리에서 계속 같은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천천히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나무 몇 그루 사이 풀이 무성한 땅바닥에 학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학이잖아. 학은 길고 흰 날개를 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날개 아래로 살촉 하나가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쏜 화살이 맞았는데 살촉만 남고 화살대는 부러진 모양이었습니다. 학의 눈이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까만 눈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간절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볼게. 봉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은 도망치려 했으나 날개가 아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수는 양손으로 학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가만히 있어봐. 학은 처음에는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나 봉수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이 조금도 거칠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이내 온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봉수는 집으로 돌아와 살촉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상처 부위에 할머니에게 배운 약초즙을 발랐습니다. 산에서 캐온 익모초를 지식여 피를 막고 깨끗한 헝겊으로 날개를 감쌌습니다. 이름이 뭐냐? 두루미니까 두루라고 부를까? 학은 봉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좋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두루다. 다 나을 때까지 내 집에 있어. 두루는 봉수의 초가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방 한켠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봉수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처를 살피고 물고기를 잡아다 먹였습니다. 두루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봉수가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고 그저 앞에 놓아두기만 하자 어느 날부터 스스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두루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걸어 다니다가 마루로 나왔다가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뒤뚱뒤뚱 긴 다리로 마당을 걷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봉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너무 커서 풀섭에 자꾸 걸리고 목이 너무 길어서 처마 밑에 들어오다가 이마를 박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두루야. 조심 좀 해. 두루는 이마를 박고 고개를 들더니 마치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수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오달봉이 어느 날 봉순의 집에 왔다가 두루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야야야, 저게 뭐냐? 진짜 학이잖아. 응, 화살에 맞아 쓰러진 거 데려왔어. 너 정신이 있는 거야? 학이 얼마짜린 줄 알아? 팔면 쌀이 수십 가마야.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 왜 안 팔아? 돈이 생기면 좋잖아. 이 녀석 살고 싶어서 눈이 저렇게 간절한 걸 팔면 어떻게 해? 달봉이 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루는 달봉이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봉수 뒤로 걸어가 숨었습니다. 저거 봐. 나를 싫어하잖아. 봉수가 또 웃었습니다. 봉수와 두루의 동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두루의 날개는 완전히 아물었고 이제는 거뜬히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봉수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당에 서서 목을 쭉 뻗고 울었습니다. 봉수가 나오면 두루는 긴 목을 봉수의 어깨 위에 슬쩍 올렸습니다. 야, 무거워. 그래도 봉수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봉수가 대나무 숲에 일하러 가면 두루는 따라갔습니다. 봉수가 쪼그려 앉아 죽공이를 하는 동안 두루는 주위를 서성이며 지켰습니다. 뱀이라도 보이면 날카로운 부리로 쫓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봉수가 학을 데리고 다닌대. 신기한 일도 있지. 저 총각, 짐승도 따르는 거 보면 심성이 고른 게야. 구경꾼들이 하나둘 봉순의 집 울타리 밖에서 기웃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두루를 보며 손뼉을 쳤고
노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두루미가 사람을 따른다. 저건 예사일이 아니야. 예부터 학은 영물이라 하지 않았나? 저 총각에게 뭔가 있는 모양이야. 봉수가 물가에 가면 두루는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봉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봉수가 나는 날고기는 못 먹어 했지만 두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은 것이었으니까요. 봉수가 저녁에 밥을 지으면 두루는 솥 앞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뜨겁지? 조심해야 해. 두루는 긴 부리로 솥뚜껑을 한번 건드려 보더니 뜨거운 것을 알아채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람 같은지 봉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너 사람이냐 학이냐? 두루는 목을 쭉 뻗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크루루루.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두루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두루가 옆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루야, 나 사실 너 부러워. 두루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하늘을 날잖아. 헐헐.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나는 이 담양 땅에서 죽을 때까지 대나무만 쪼개다 죽겠지. 두루는 천천히 봉수 옆으로 걸어와 긴 목을 봉수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수는 손으로 두루의 목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너 있으니까 괜찮다. 진짜로. 그 무렵 시선들 중에 달갑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담양 고을의 좌수 엄기철이라는 자였습니다. 엄기철은 담양에서 가장 땅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생김새는 번지르르하고 말은 항상 점잖게 했지만 눈빛은 언제나 이득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빚을 지면 높은 이자를 붙여 받아냈고 땅 문서에 도장을 받을 때는 술을 잔뜩 먹인 뒤 날인을 받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기철은 봉순의 집 앞을 지나다 두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 학은 진짜 두루미구만. 저걸 관아에 바치면 크게 상을 받을 텐데. 엄기철의 하인이 귀갯말로 속삭였습니다. 나리, 봉수 저 총각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내놓으라 해도 안 줄 겁니다. 내놓으라 해서 안 주면 빼앗으면 되는 거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엄기철은 하인을 시켜 봉수가 얼마나 가난한지,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낱낱이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봉수의 초가터가 원래 엄씨 집안 땅의 경계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봉수의 할아버지가 살 때 엄씨 집안과 경계를 나누면서 그 초가터를 떼어낸 것인데 그 경계 문서가 너무 오래된 탓에 글씨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엄기철은 먹물로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흐릿한 글자 몇 자를 자기 쪽에 유리하게 덧칠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하인 서너 명을 거느리고 봉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봉수 총각, 잠깐 얘기 좀 해. 봉수는 마당에서 바구니를 짜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루는 봉수 옆에 서서 엄기철 쪽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엄기철은 점잖게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지, 우리 집 토지 문서를 살펴보니 이 초가터가 원래 우리 집 경계 안에 들어오는 땅이었더구만. 문서를 가져왔으니 한번 보게. 봉수가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먹물이 번져 있었고 경계선이 봉수의 집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문서인데요. 처음 보는 게 당연하지. 우리 집 문서이니까. 어쨌든 법대로 하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되는 게 맞아. 그러니 봉수 총각이 나가야 하는데. 봉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입니다. 그 문서가 맞는지 관아에 확인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엄기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점잖게 웃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관아에 확인해봐. 내가 불리할 게 없어. 다만 총각, 관아의 소지를 올리면 절차가 꽤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이런 방법도 있어. 그 학을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이 문서 얘기는 없던 걸로 해줄게. 봉수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두루를 빌미로 집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두루는 못 드립니다. 봉수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엄기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생각해봐. 집도 없이 어디서 살 건데. 두루미 한 마리 주고 집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문서가 진짜라면 관아에서 판결이 나겠지요. 그러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루는 못 드립니다. 두루는 봉수 옆에 서서 긴 목을 꼿꼿이 세우고 엄기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엄기철의 하인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고. 엄기철은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오달봉이 찾아왔습니다. 봉수야. 엄기철이 집 뺏으려 한다는 거 사실이야? 응. 오래된 땅 문서 들고 왔어. 달봉이 형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야, 그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야. 이 마을에서 그 수법에 당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고. 문서를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관아에 뒷돈 쓰고 결국 땅을 다 집어삼켜. 너 조심해야 해.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루를 주면 넘어가 주겠다는데 안 줬어. 미쳤어? 학 한 마리가 집보다 중요해? 봉수는 잠시 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루는 마루 끝에 앉아 저녁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이 녀석 처음 만났을 때 눈빛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거든. 그 눈빛을 보고 외면하면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달봉이 형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참나, 내가 맞다. 하지만 조심해. 봉수는 담양 고을 관아에 소지를 올렸습니다. 오래된 경계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봉수가 잠을 자려는데 두루가 마당에서 자꾸 울었습니다. 크루루루, 크루루루. 보통 때는 얌전한 녀석이 밤새 그치지 않고 울었습니다. 봉수가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두루는 집 밖을 향해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어보니 대문 앞 땅이 뭔가 파헤쳐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밤에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박씨 노인이 말했습니다. 봉수야, 간밤에 엄기철 집 하인들이 이쪽으로 오더니 뭐라는 것 같더구만. 그리고 며칠 뒤 관아에서 봉수를 불렀습니다. 엄기철이 관아 아전에게 뒷돈을 주고 봉수의 소지가 접수도 되기 전에 자기 쪽 주장을 먼저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봉수가 관에 허가 없이 희귀 조류를 사육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봉수, 학은 나라에서 지정한 귀한 짐승이라 민가에서 함부로 키울 수 없어. 당장 내놓든지 아니면 관에 자수를 해야 해. 봉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학을 살린 것뿐입니다. 법이 다 낳은 짐승을 관에 바쳐야 한다면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을 사인이 집어삼키게 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아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이 많군. 다음 달 안에 처리하도록 해. 봉수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두루가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수를 보자 두루는 달려왔습니다. 긴 다리로 뒤뚱뒤뚱 달려오다가 풀섭에 발이 걸려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고 봉수 앞에 섰습니다.
봉수는 웃으려다 눈물이 났습니다. 두루야. 두루는 봉수의 가슴팍에 긴 목을 기댔습니다. 봉수는 두루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줘야 하는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봉수가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름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았습니다. 두루는 봉수 곁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삐걱 하고 열렸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것은 처자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달빛을 받아 환했습니다. 눈이 크고 맑았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있었습니다. 봉수는 일어섰습니다. 니시오? 처자는 봉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고왔습니다. 그런데 두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루는 처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자의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두루가 반기는 것 보니 들어오시지요. 처자는 이름이 채련이라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먼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 딸이냐고 물으면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봉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채련은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봉수가 만든 죽공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손재주가 놀라웠습니다. 봉수가 반쯤 엮다 만 바구니를 채련히 이어 마무리하면 그 솜씨가 봉수보다 훨씬 고왔습니다.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우셨소? 그냥 손이 알아서 하네요. 두루는 채련을 따라다녔습니다. 채련이 빨래를 하면 옆에 앉아 구경하고 채련이 마당을 쓸면 옆에서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봉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루는 달봉이 형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서 채련에게는 첫날부터 붙어 다녔습니다. 두루가 유독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소? 채련은 두루의 하얀 날개를 손바닥으로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묘했습니다. 봉수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나중에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련이 온 이후로 봉수의 집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밤 냄새가 났고 저녁에 등잔불 아래 사람 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수는 대나무 숲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채련이 봉수에게 물었습니다.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봉수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엄기철의 문서 조작, 관아 아전을 매수한 일, 두루를 빼앗으려는 계략까지. 채련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조작된 것임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소? 문서는 오래됐고 글씨는 번졌고 오래된 문서에 새 먹물을 덧칠하면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원래 먹물과 새 먹물은 마르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종이 뒷면에서 보면 새로 칠한 부분이 더 번져 있어요. 봉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오? 채련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릴 때 글을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봉수는 다음날 훈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채련이 말한 것을 설명하자 훈장 어른은 눈을 빛냈습니다. 옳소. 무게 농도와 건조 방식이 다르면 종이 뒷면에서 차이가 나지. 나도 그 문서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가능한 이야기요.
어떻게 하면 관아에서 이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훈장 어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을 수령에게 직접 소지를 올려야 해. 아전에게 올린 것이 이미 막혀 있으니 수령이 직접 보도록 해야 한다. 나도 연설을 써주겠소. 봉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집으로 돌아오니 채련이 두루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루는 채련의 무릎 위에 긴 목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가슴이 쿵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두루가 자기 무릎에 목을 올릴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채련이 따로 움직인 것이 있었습니다. 엄기철이 그동안 조작한 다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집이 마을에 세 집이나 있었는데 그 집들이 아직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그 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함께 소지를 올리자고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저 처자가 그 집들을 다 알았지? 달봉이 형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봉수는 그저 웃었습니다. 채련이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봉수는 어느 순간부터 채련을 보면 눈이 먼저 갔습니다. 채련이 웃으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 웃었고 채련이 조용히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채련이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봉수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련은 잠시 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루도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봉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봉수 씨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소? 채련은 두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루가 알려줬어요. 봉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루가? 네. 봉수 씨,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상하다고 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채련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는 두루예요. 봉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살에 맞아 쓰러졌을 때 봉수 씨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 모습으로 왔어요. 봉수는 오랫동안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루는 가만히 봉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어딘지 모르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두루는 제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두 가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는 못해요. 봉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국 떠나야 하는 거요? 채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갚으러 온 거라 했지요. 근데 나는 당신이 오기 전부터 이미 두루 덕에 너무 많이 받았소. 더 받을 것도 없소. 채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봉수 씨의 위기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수령이 문서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채련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뒷면에서 보니 덧칠된 부분의 먹물이 주변보다 번진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원래 묵흔과 나중에 칠한 묵흔의 농도가 달랐습니다. 글씨체도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수령은 엄기철을 불렀습니다. 엄기철은 처음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문서는 우리 집에서 수십 년을 보관한 진본입니다. 진본이라면 어찌 글씨 두 곳의 먹이 다른가. 묵공을 불러 확인시켜보자. 먹을 다루는 장인이 문서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본보다 나중에 덧칠한 것이 맞습니다. 원본 먹이 스민 깊이와 다릅니다.
엄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수령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문서 위조는 중죄다. 게다가 이 마을에서 같은 수법으로 새 집이나 피해를 입혔다는 고소도 함께 올라왔다. 자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무거울 것이다. 엄기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엄기철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 회개인지 처벌이 두려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한 일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수령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봉수의 집터는 원래대로 봉수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엄기철이 빼앗은 새 집의 땅도 모두 돌려보내졌습니다. 엄기철은 관아에서 처벌을 받고 한동안 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봉수가 이겼네. 세상에, 엄기철 같은 자가 무릎을 꿇다니. 아니, 거기서 뭘 했다는 처자는 누구래? 봉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두루가 서 있었습니다. 채련은 마루에 앉아 봉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수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두루가 달려왔습니다. 뒤뚱뒤뚱 발이 꼬여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봉수 앞에 섰습니다. 봉수는 두루의 하얀 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 됐어. 이제 괜찮아. 채련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봉수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 이제 가야 하오. 채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 씨, 처음에 저를 살려주셨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살리셨잖아요. 그랬소. 그 마음이 저는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봉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기억할 것이오. 뒤뚱뒤뚱 마당 걷던 것도, 처마에 머리 박던 것도, 솥 앞에서 뜨겁다고 뒤로 물러나던 것도. 채련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봉수 씨, 잘 사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봉수는 두루를 꽉 안았습니다. 두루는 봉수의 가슴팍에 기다란 목을 기댔습니다. 하얀 깃털이 봉수의 손 위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채련의 모습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처럼 안개처럼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봉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채련이 완전히 사라지고 봉수의 팔 안에는 두루만 남았습니다. 두루는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크고 까만 눈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봉수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수가 눈을 떠보니 두루가 마당에서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다 낳은 날개였습니다. 크고 하얗고 아름다운 날개였습니다. 두루는 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루는 크게 한번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파란 하늘 속으로 한없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봉수는 손을 이마 위에 얹고 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루는 담양 들판 위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봉수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댄잎 소리가 크루루루 하는 두루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봉수가 가보니 하얀 깃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루의 깃털이었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수는 여전히 담양 대나무 숲에서 죽공이를 했습니다. 솜씨가 더 늘어 장터에서 이름이 났고 이웃 마을에서도 봉수의 바구니와
발을 사러 올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훈장 어른의 도움으로 글도 더 배웠습니다. 봉수는 마을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서서 도왔고 엄기철에게 땅을 빼앗겼던 집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함께 도왔습니다. 달봉이 형은 그 뒤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봉수야, 장가는 언제 갈 거야? 봉수는 웃었습니다. 때가 되면 가겠지요. 그 처자가 두루라는 게 진짜야? 봉수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달봉이 형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봉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해 뒤 봉수는 마을에서 자라면서 홀로 외롭게 살던 처자와 혼인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처자였지만 봉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학을 좋아하오? 봉수가 물으니 처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학은 참 아름다운 새지요. 봉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봉수가 노인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 저녁, 봉수는 손자 녀석 셋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루에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 문으로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깃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하얀 깃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야? 두루미 깃털이란다. 두루미, 왜 갖고 있어? 봉수는 손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학 한 마리를 살려준 적이 있었단다. 그래서 그 학이 나중에 은혜를 갚으러 왔어. 사람의 모습으로. 손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로? 학이 사람이 됐어?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떠났지. 이 깃털은 그 아이가 남기고 간 거야. 손자 중 막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학이 보고 싶어? 봉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루루루, 크루루루. 학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 같은 무엇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봉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고 싶지. 허나 그게 인연이란다. 함께할 수 없는 사이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닿아 있는 것이 인연이야. 봉수는 깃털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손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대나무 숲 위로, 담양 들판 위로 하얗고 고요하게. 봉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봄날의 대나무 숲을 떠올렸습니다. 상처 입은 하얀 날개, 살려달라고 말하는 듯한 크고 까만 눈, 뒤뚱뒤뚱 마당을 걷다가 풀섭에 걸려 넘어질 뻔했던 거모습, 그리고 달빛 아래 나타났던 처자의 맑은 눈빛. 두루야. 봉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 다시 한번 쿠루루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고 귀한 인연이 마중 나온다는 그 믿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길 바랍니다. 길가의 풀 한 폭이, 지나가는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반드시 갚아주고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봉수가 그 봄날 대나무 숲에서 작은 학 한 마리에게 건넨 따뜻한 손 하나가 그의 평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손 하나가 인연이 되고 인연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